안녕하세요. 25살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올해로 14년차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좋은 날 하루입니다. 지난 네 번째 유방암 이야기에서 임상시험을 하지 않고 우선 졸라덱스를 먼저 맞기로 결정을 하고 산부인과 예약까지 했었죠. 그날 다행히 저는 산부인과 예약이 당일로 되어서 바로 진료를 보고 졸라덱스 주사까지 맞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딱 일주일만 지나면 항암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2008년 10월 21일 드디어 오늘은 항암을 하는 날입니다. 이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는지 항암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마 나 하나일 거야 라는 일기가 있었어요.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선항암 1차를 하는 날입니다. 저는 선항암이 표준치료도 아니었던 그때 암이 내 몸에 있는 상태로 2008년 9월 29일 암 진단 후에 1개월 정도 지난 후 항암을 시작하는 것이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또 나의 선택으로 일주일이나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하루하루가 정말 저는 너무 힘이 들었어요. 암이 내 몸에서 항암하기 전까지 하루하루 쑥쑥 자랄 것만 같아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졸라덱스를 맞고 항암 전까지 그 딱 일주일, 이 시간이 가장 길고 저에겐 정말 불안하고 두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어찌나 오늘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는지 저처럼 항암 기다리셨던 분들 계신가요? 이제 종양내과에서의 안내대로 납병동이라는 곳에 가서 항암 주사를 맞습니다. 저는 도색탁셀이라는 항암제와 허셉틴이라는 표적 치료제를 섞어서 항암을 했습니다. 지난 네 번째 유방암 이야기에서 이야기했듯이 허셉틴이 비보험이라서 도세탁셀 항암제도 비보험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셉틴은 250만원 정도, 도색탁셀은 150만원 정도 해서 대략 회당 400만원 정도인데 저는 몸무게로 인하여 400만원 조금 넘게 주고 항암을 맞았습니다. 이게 몸무게로 용량을 정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50kg 기준인 것 같았어요. 납병동에 가니까 상담사 분께서 설명을 먼저 해줬던 것으로 기억해요. 항암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날 음식은 절대 먹지 말고 간 수치가 올라갈 수 있는 즙, 농축된 식품, 버섯물 등도 절대 먹지 말고 또 면역력이 떨어지면 항암을 못하게 될 수도 있게 되니까 음식 가리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과자도 먹고 싶으면 참크래커 정도 먹으면 된다고 했어요. 이 참크래커 잊혀지지가 않아요. 참크래커 아시죠? 이게 왜 잊혀지지 않냐면 항암할 때 다 먹으라면서 항암 밀리지 않게 잘 먹어서 항암 잘 받으라면서 과자는 먹고 싶으면 참크래커 정도 한두 조각 먹으라고 했어요. 어린 나이에 수많은 과자 중에 참크래커도 충격적인데 한두 조각 먹으라는 그 말에 두 번 충격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항암 중에는 다 먹으라고 하나 봅니다. 여러 유튜브 영상들 보면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빵도 과자도 다 드시더라고요. 저는 저 이야기를 듣고 저런 음식들이 정말 암에는 좋지 않은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5년 정도까지는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항암할 때도 안 좋다고 생각했던 음식인 소고기 스지 한 접시랑 순대 한 접시 먹은 게 전부였습니다. 여튼 잘 먹으라는 이런 이야기들과 이것저것 주의사항을 이야기하시는데 항암을 맞는 중간에 숨이 턱 막히는 그런 느낌이 들면 바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허셉틴이 심장에 무리가 많이 가는 약이라고 하면서 근데 어찌나 부작용 관련 겁을 많이 주시던지 그 겁에 이미 제 심장은 콩닥콩닥 마구마구 뛰어버려서 헷갈립니다. 주사를 맞을 땐 부작용 때문에 내 심장이 뛰는 건지 아니면 그 부작용이 그냥 겁이 나서 심장이 뛰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부작용 중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그때 탈모라는 글씨만 눈에 보였어요. 특히나 도세탁셀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몽땅 홀딱 빠진다고 이렇게 상담사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유튜브 영상을 찍으려고 제 기록들을 많이 살펴봅니다. 제 기록에 머리는 또 나겠지, 곱슬로 나더라도, 지금처럼 숱이 많이 있지 않더라도 감사히 살겠습니다. 제발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이라는 글을 발견했어요. 그렇게 저는 5시간 30분 정도 걸려서 항암 주사를 맞았습니다. 아빠 둘이 병원에 갔고 주사 맞는 딸 옆에 앉아서 아빠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렇게 주사를 다 맞고 아빠와 집으로 왔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집까지는 대략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 아빠가 운전을 하시고 저는 뒤에 앉아서 다니면서 창밖에 있는 사람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회사원 점심시간이라 지갑만 들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만 보면 너무 슬펐습니다. 나도 이 시간엔 저렇게 버스를 타고 있었을 텐데 지금은 점심시간이니까 나도 저렇게 지갑만 들고 사람들과 나가서 점심은 뭘 먹을까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웠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만 이렇게 된 것 같고 너무 슬프고 또 너무 속상하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창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저 마냥 부럽기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약을 한 보따리 들고 집에 와서 곧장 방에 들어가 누워버렸어요. 그냥 무서웠어요. 언제 아파올까? 어떻게 아플까? 엄청 힘들다던데 어떡하지? 무서웠어요. 근데 항암 후에 바로 아프진 않죠. 보통 2, 3일 정도 후부터 많이 힘들어요. 이 이야기는 책으로 그리고 카페에서 글로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내 몸의 변화를 엄청 집중해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 일기에 항암한 지 15시간 정도 지났는데 아직 너무 멀쩡하군 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항암을 맞자마자 아픈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가장 많이 아프기 시작한 때는 3.5일 정도 되는 날부터 여기저기 아팠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지금은 너무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렇게 제 기록들이 없었으면 유튜브를 시작하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다 잊어버렸더라고요. 항암할 때 엄청 아픈 것 같았는데 또 견딜만 한 것 같았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살았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억하지는 못해요. 엄마는 아직도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말을 하지 않아도 엄마는 언제 너가 가장 힘들고 아팠는지 알 수 있었어. 그리고 너가 언제부터 괜찮아졌는지도 알 수 있었다고 해요. 제가 아프기 시작하며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엄마가 괜찮아? 라고 물으면 그냥 괜찮아 정도만 말하고 그렇게 방에서만 혼자 있었다고 해요. 그냥 무기력해졌었던 것 같아요. 막 배가 아프고 상처가 나고 피가 나서 그 부위가 아픈 게 아니라 그냥 무기력해지고 기분이 가라앉고 여기저기 불편하고 딱 그 정도였어요. 그렇게 4일째 되는 날 항암 맞은 지 4일째는 괜히 여기저기 더 아픈 것 같았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딱히 여기가 이렇게 아프네 라고 말하기는 힘들고 그냥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픈 것 같고 또 이 정도면 참을만 한 것 같기도 하고 이랬어요. 입맛이 없는 건 기본이었고요. 그러더니 5일째부터는 또 완전 멀쩡해져서 싱싱싱 돌아다니고
계속 이것저것 막 먹고 러닝머신도 하고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그랬더라고요. 제 기록에 있는 도색탁셀과 허셉틴으로 선항암 1차 하고 난 증상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약간의 무름변을 하루 4-5번 정도 봤어요. 어디가 딱 아프다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내장기관이 다 이동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항암 맞은 손등과 손목에 두드러기가 올라와서 가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항암한 부분에 그 혈관이 이렇게 까맣게 탔다라고 해야 하나? 혈관 따라 피부가 까매졌습니다. 입술 양옆이 부르트고 잇몸이 다 부어서 들떠버렸습니다. 식도가 따가워서 김치도 먹지 못했습니다. 항암 받기 전날 등에 붙인 그 파스 자리 피부가 다 부풀어 올라서 피부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졸라덱스를 맞으면 생리를 안 한다고 했는데 맞은 지 얼마 안 돼서 항암 2차 중에 생리를 한 번 했습니다. 그 이후에 졸라덱스를 맞은 동안은 생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항암할 때 이 증상들은 계속 반복한 것 같아요. 항암 맞고 2-3일은 똑같이 컨디션이 좋았다가 3일째부터 한 4-5일째 정도 되는 날까지 정말 힘들고 아프다가 다시 컨디션이 점점 올라와서 회복하고 다시 항암을 맞고 반복하는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일주일이 지나도 빠지지 않아요. 머리카락에 미련이 많은 나이였나 봐요. 일주일 동안 머리가 빠지지 않으니까 혹시 나는 안 빠지는 거 아닌가? 라는 바보 같은 기대를 했었더라고요. 결국 머리는 그 이후에 얼마가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2차 항암을 맞기 전에 몽땅 빠져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머리가 빠져서 버틸만 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빠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머리카락을 줍는 것도 머리를 만지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저는 머리카락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길어서 나중에는 정말 빠진 머리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아직 안 빠진 머리들과 엉켜버려서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을 때까지 버텼거든요. 어린 마음에 그러고 싶었나 봐요. 결국은 안 될 것 같아서 미용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항암 받기 전 시간이 있었을 때 그 치아 스케일링을 할 걸 그랬어요. 잇몸이 부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고 지금도 잇몸이 많이 약해져서 6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받으면서 잇몸 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항암 중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겠지만 저는 항암 전에 시간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스케일링을 좀 했더라면 그렇게 많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할 때 절대 여행을 가거나 친구를 만나러 밖에 나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치료가 다 끝나고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면서 친구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도 너무 좋아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여행은 모든 치료가 끝나고 최소 몇 년 이상 지난 후부터 다니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오로지 내 몸을 돌보는 데만 집중을 했습니다. 항암 중에는 운동을 하는 게 하지 않은 사람보다 생존율이 높다고 합니다. 운동은 등줄기에 땀이 살짝 날 정도의 강도로 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이 글을 읽고 저는 정말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살기 위해 운동을 했습니다. 항암 중에 아주 힘든 2-3일 빼고는 아침 저녁 러닝머신을 빠르게 걸었고 또 체력이 올라오면 아빠와 함께 산에도 자주 다녔습니다. 여행은 아무리 잠시 다녀온다 하더라도 힘들죠. 그래서 잠시 참았습니다. 친구들도 만나지 않았고 그냥 집에서 열심히 가족들과 함께 치료에만 전념했습니다. 내 몸에 바르는 것부터 먹는 것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신경을 썼고 운동만이 살 길이다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친구든 여행이든 지금은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살고 봐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여행도 정말 많이 다니고
맛있는 것도 적당히 다 먹어가면서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많은 유혹, 힘듦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치료 중에는 내 몸만 돌보기로 해요. 조금만 더 참고 귀찮아도 운동 더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치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유튜브들 보면 가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건 선택이니까요. 저는 그냥 그랬습니다. 14년차 젊은 환우는 살기 위해 그렇게 살아왔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번째 유방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6번째 유방암 이야기는 선항암을 마치고 잊혀지지 않는 크리스마스 이브날 수술한 이야기와 수술 후 최종 결과에서 10% 미만 확률 안에 또다시 들어가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